미국 실리콘밸리의 IT 전문가가 한국에 왔다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람은 애플 출신 엔지니어였고 세계적인 테크 매체의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죠. 그런데 한국의 한 기업을 취재하러 왔다가 자신의 20년 신념이 송두리째 무너졌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중국 편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면을 2번 접는 스마트폰을 만든 건 중국이니까요. 한국은 1년이나 늦었습니다. 카피캣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죠. 그래서 한국 기업을 취재하면서도 속으로는 비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이 사람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체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의 그 세계 최초 스마트폰이 출시 6일 만에 화면이 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4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제품이 일주일도 못 버텼습니다. 영하 오토 2에서는 아예 사용하지 말라는 황당한 주의사항까지 있었죠. 반면 한국 제품은 영하 40도에서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20만 번을 접고 표도 멀쩡했습니다. 비가 와도 먼지가 들어가도 문제 없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력을 갖추게 된 걸까요? 1. 년 늦게 출시하고도 어떻게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걸까요? 그리고 그 미국인 전문가는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자신의 모든 신념을 버리게 된 걸까요? 세계가 놀란 한국 기술력의 비밀, 그 감동적인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IT 전문 칼럼니스트로 일하고 있는 마이클 앤더슨입니다. 올해 42살이고 아내 사라와 12살 딸 에밀리와 함께 살고 있죠. 저는 원래 애플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젊은 시절 꿈에 그리던 회사였고 8년간 정말 열심히 일했죠. 그런데 34살 때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가 출시 6개월 전에 갑자기 취소됐습니다. 이유는 완성도 부족이었습니다. 경영진은 더 다듬어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그 제품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죠. 그때 저는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는 기회를 놓친다고요. 먼저 출시하는 것이 혁신이라고요. 그 후로 저는 기술 매체로 옮겨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빠른 출시를 중시하는 기업들을 높이 평가했죠. 2024년 9월 중국 화웨이가 세계 최초로 화면을 2번 접는 스마트폰을 출시했습니다. 메이트 XT라는 제품이었죠. 저는 흥분했습니다. 이게 바로 혁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삼성이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먼저 시장에 내놓은 건 화웨이였습니다. 제 딸 에밀리는 K-팝을 좋아합니다. 방에 한국 아이돌 포스터가 가득하죠. 가끔 에밀리가 한국 이야기를 하면 저는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중국의 작은 이웃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대학 시절에 한국인 룸메이트가 있었습니다. 이정민이라는 친구였는데 졸업 후에 연락이 끊겼죠. 가끔 정민이가 밤늦게까지 공부하던 모습이 떠오르곤 했지만 그게 한국에 대한 제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그해 겨울 삼성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트라이폴드라는 새 제품을 출시하는데 개발 과정을 직접 취재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이었죠.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미 화웨이가 1년 전에 같은 제품을 냈는데 뒤늦게 나온 삼성을 취재할 가치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호기심이 이겼습니다. 1년 늦게 나온 제품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제가 일하는 매체의 편집장 린다 첸이 저를 불렀거든요. 린다는 중국계 미국인이었고 최근 중국 광고주들과 계약을 늘리고 있었습니다. 린다는 제게 삼성 취재를 하되 객관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이상했죠. 화웨이가 세계 최초라는 사실을 강조하라는 뉘앙스가 느껴졌거든요. 저는 불쾌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더 골치 아픈 건 제이슨 리였습니다. 중국계 미국인 테크 유튜버로 50만 구독자를 가진 인플루언서였죠. 제이슨은 평소에도 중국이 미래다라고 주장하며 화웨이를 적극 홍보했습니다. 제가 삼성 취재를 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온라인에서 공격을 시작했죠. 제이슨은 영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삼성은 화웨이를 베꼈다. 1년 늦게 나온 카피캣에 불과하다. 마이클 앤더슨은 삼성에게 매수된 게 아니냐고요. 저는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제이슨 말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만든 쪽이 원조 아니겠습니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소연이라는 삼성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34세의 젊은 여성이었는데 영어가 완벽했죠.
소연은 제게 일정표를 건네며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것도 다 마케팅이겠지 하고요. 다음 날 삼성 디지털시티에 갔습니다.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화려한 시설보다 엔지니어들의 분위기에 눈길이 갔습니다. 뭔가 달랐거든요. 설명하기 어려운데 자부심 같은 게 느껴졌습니다. 박준혁이라는 수석 엔지니어를 만났습니다. 45살의 과묵한 남자였죠.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왜 1년이나 늦게 출시했느냐고요. 화웨이가 먼저 시장을 선점했는데 왜 그렇게 느긋했느냐고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죠. 준혁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저를 테스트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계가 스마트폰을 20만 번 접고 펴는 장면을 봤거든요. 화면은 멀쩡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 하고요. 삼성 디지털시티에서의 첫날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을 예상했거든요. 거대한 스크린에 멋진 영상이 나오고 임원들이 나와서 우리가 최고라고 외치는 그런 장면이요. 실리콘밸리에서는 늘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김소연이 저를 데려간 곳은 허름한 연구동이었습니다. 복도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고 형광등 불빛은 차가웠죠. 소연은 제 표정을 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진짜 심장이라고요. 저는 속으로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박준혁 수석 엔지니어의 첫인상은 강렬했습니다. 키가 크지도 않았고 목소리가 우렁차지도 않았죠. 회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는데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악수할 때 손이 거칠었던 게 기억납니다.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사람 손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녹음기를 꺼내며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웨이가 1년 먼저 트라이폴드 폰을 출시했는데 삼성은 왜 이렇게 늦었느냐고요. 준혁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죠. 제대로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변명이냐고 되물었죠. IT 업계에서 1년은 영원과 같은 시간입니다. 먼저 시장에 나온 기업이 표준을 정하고 뒤에 나온 기업은 따라가기 바쁘죠. 화웨이는 이미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갔는데 삼성이 할 수 있는 건 카피캣 소리를 듣는 것뿐 아니겠습니까? 준혁은 대답 대신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철문을 열고 들어간 곳은 거대한 실험실이었죠. 제가 본 것은 수십 대의 기계가 일렬로 늘어서 있는 광경이었습니다. 각 기계에는 스마트폰이 하나씩 장착되어 있었고 기계팔이 쉬지 않고 화면을 접었다 폈다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 옆에서 설명했죠. 20만 번 접고 펴는 테스트라고요. 하루에 100번 접는다고 가정하면 약 5년치 사용량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상 없다고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XT를 출시할 때 저도 관련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화웨이는 이런 테스트 결과를 공개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당연히 했겠지 하고요. 준혁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자님, 우리는 2019년에 첫 폴더블 폰을 출시했다고요. 그때 전 세계에서 욕을 엄청 먹었다고요. 힌지가 약하다, 화면에 주름이 생긴다, 먼지가 들어간다, 별별 문제가 다 터졌다고요. 저는 기억났습니다. 갤럭시 폴드 첫 세대가 리뷰어들 사이에서 혹평을 받았던 일이요. 당시 저도 비판적인 칼럼을 썼었거든요. 미완성 제품을 출시했다고요.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할 수도 있었다고요. 폴더블은 실패한 실험이라고 덮어버릴 수도 있었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않았다고요. 7년 동안 매년 새로운 세대를 내놓으면서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했다고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래서 트라이폴드도 그렇게 오래 걸린 거냐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을 2번 접는 기술은 2022년에 이미 완성됐다고요. 하지만 내구성을 확신할 수 없어서 출시를 미뤘다고요. 사용자가 1년, 2년, 3년 써도 문제 없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1년이나 미룬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면 바로 해고당합니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제이슨 리가 새 영상을 올렸더군요. 제목은 이랬습니다. 마이클 앤더슨, 삼성에 매수됐나. 영상에서 제이슨은 저를 신랄하게 비꼬았습니다. 화웨이가 세계 최초인데 왜 삼성을 취재하러 갔느냐, 분명히 뒤에서 돈을 받았을 거라고요. 댓글창은 난리였습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니 온갖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죠. 저는 분노와 함께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하고요. 하지만 머릿속에서 준혁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제대로 만들 때까지 기다렸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신경 쓰이는지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편집장 린다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린다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제이슨 리 영상 봤느냐고요? 지금 우리 매체 이미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느냐고요? 저는 변명하려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취재하고 있다고, 아직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린다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중국 광고주들이 불쾌해하고 있다고요. 화웨이가 세계 최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기사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언론이 처한 현실이었죠. 광고주 눈치를 보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요. 저도 그 시스템 안에서 일하고 있었고 거기서 벗어날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다시 삼성 디지털시티로 갔습니다. 소연이 오늘은 특별한 곳을 보여주겠다며 저를 안내했죠. 그곳은 시티 촬영 검사실이었습니다. 거대한 기계가 트라이폴드 부품 하나하나를 촬영하고 분석하고 있었죠. 엔지니어 한 명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본체와 디스플레이를 접착하기 전에 부품 상태를 전부 확인한다고요. 미세한 흠집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다고요. 레이저로 표면을 스캔해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결함까지 잡아낸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고요. 비용이 엄청나게 들 텐데요. 그 엔지니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비용이 더 든다고요. 고객이 화가 나면 브랜드 신뢰가 무너지고 그걸 다시 쌓으려면 몇 년이 걸린다고요. 점심때 준혁과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구내식당이었는데 메뉴가 꽤 다양했죠. 저는 불고기를 먹으며 준혁에게 물었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XT를 직접 써봤느냐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분석용으로 구해서 썼다고요.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어땠느냐고요.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로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고요.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고요. 저는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뭐가 걱정되느냐고요. 준혁은 말했습니다. 화면이 밖으로 접히는 구조라서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고요. 방수 등급도 없다고요. 장기 사용 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그건 삼성 입장에서 경쟁사를 깎아내리는 거 아니냐고요.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 편향된 시각 아니냐고요.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뭔가를 검색하더니 제게 보여줬습니다. 화면에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빌리빌리의 영상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첫 화면 파손 트라이폴드 폰 메이트 XT. 저는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10초짜리 짧은 클립이었는데 화웨이 폰 화면 가운데에 굵은 검은 줄이 가로질러 있었습니다. 화면이 완전히 깨진 거였죠. 저는 처음에는 조작된 영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경쟁사에서 만든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준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슷한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다고요. 출시 일주일 만에 파손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요. 오후에 저는 테스트랩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극한 환경 테스트실이었죠. 영하 40도 냉동고, 영상 60도 열 챔버, 습도 95% 환경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엔지니어가 트라이폴드를 영하 40도 냉동고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화면을 펼쳤죠. 정상 작동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화웨이는 영하 5도 이하에서 화면을 펼치지 말라는 주의사항이 있거든요. 한국 겨울에도 사용이 어려운 수준이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느냐고요. 엔지니어는 설명했습니다.
힌지 소재와 구조가 다르다고요. 삼성은 티타늄 듀얼 레일 구조를 써서 극한 온도에서도 유연성을 유지한다고요. 이 구조를 개발하는 데만 3년이 걸렸다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출시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걸까요? 화웨이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일주일 만에 화면이 깨지는 제품을 팔았습니다. 그게 진정한 혁신일까요? 제이슨 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공개 토론을 하자는 거였죠. 삼성 대 화웨이, 누가 진짜 혁신인지 가리자고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었거든요. 내가 본 것들이 진실인지 아니면 삼성의 교묘한 마케팅에 속은 건지 분간이 안 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꿈을 꿨습니다. 2015년 애플 본사 회의실에서의 기억이었죠. 제가 참여한 프로젝트 팀이 임원들 앞에서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기기를 개발하고 있었고 모두가 흥분해 있었죠. 그런데 발표가 끝나자 임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완성도가 부족하다고요. 지금 상태로는 출시할 수 없다고요. 더 다듬어야 한다고요. 우리 팀은 반박했습니다. 출시 일정이 이미 잡혀 있다고, 시장에 먼저 나가야 한다고요. 하지만 결정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그 프로젝트는 공식적으로 취소됐습니다. 완성도를 높이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였죠. 저는 그때 배웠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다가는 기회를 놓친다고요. 빠르게 출시하고 시장에서 피드백을 받아 개선하는 게 정답이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고층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고요. 오전에 준혁을 다시 만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죠. 삼성도 처음에는 폴더블 폰을 빨리 출시하고 싶었을 거 아니냐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고요. 2019년에 첫 갤럭시 폴드를 출시한 것도 시장을 선점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엄청 욕먹지 않았느냐고요. 준혁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전 세계 미디어가 때려잡았다고요. 미완성 제품을 팔았다고, 소비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고요. 저도 그중 한 명이었던 게 기억났죠. 제가 쓴 칼럼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다고요. 팀원들이 많이 지쳤다고요. 포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요. 폴더블은 실패한 실험이다. 바 형태의 스마트폰에 집중하자고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선택을 했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고요.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가능성을 봤기 때문이라고요. 폴더블 폰이 미래라고 믿었기 때문이라고요. 문제가 있으면 고치면 된다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제가 애플에서 프로젝트가 취소됐을 때 어땠는지 떠올랐거든요. 저는 포기했습니다. 더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그렇다고 받아들였죠. 그리고 다른 회사로 옮겨서 완전히 다른 일을 시작했습니다. 준혁이 저를 자료실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역대 갤럭시 폴드 시리즈가 전시돼 있었죠. 2019년 첫 세대부터 2024년 최신 세대까지 7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하나씩 집어들며 설명했습니다. 첫 세대는 힌지가 약했다고요. 먼지가 들어가면 화면에 손상이 갔다고요. 그래서 이 세대에서 먼지 유입 방지 구조를 추가했다고요. 세 번째 세대에서는 방수 기능을 넣었다고요. 네 번째 세대에서는 화면 주름을 최소화하는 새 소재를 개발했다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매년 조금씩 나아졌다고요. 저는 그 스마트폰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이요. 7년 동안 매년 비판받으면서도 개선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요. 그게 쉬운 일일까요? 분명히 중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다른 일을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트라이폴드는 이 모든 경험이 쌓여서 탄생한 거라고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 건 없다고요. 실패하고 배우고 다시 도전하는 거라고요. 그게 우리의 방식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화웨이는 첫 제품인데 어떻게 세계 최초를 달성했느냐고요.
준혁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도 오래 연구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실제 소비자 환경에서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을 거라고요. 실험실과 현실은 다르다고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호텔방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봤죠. 애플에서 프로젝트가 취소됐을 때 저는 완벽함이 문제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중시하게 됐죠. 먼저 출시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보고 있는 건 달랐습니다. 삼성은 완벽함을 추구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해도 다시 일어났습니다. 시간이 걸려도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진짜 혁신 아닐까요? 밤에 아내 사라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사라가 물었죠. 한국에서 뭘 보고 있느냐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을 보고 있다고요. 사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꼭 알려달라고요. 저도 궁금하다고요. 한국에 온 지 닷새째 되던 날 예상치 못한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 시절 룸메이트였던 이정민에게서였죠. 소연이 제 취재 일정을 SNS에 올렸는데 그걸 정민이 우연히 봤다고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15년 만이었거든요. 정민과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정민은 많이 변해 있었죠. 대학 때는 마른 체형의 안경을 쓴 조용한 학생이었는데 지금은 당당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울대 공대 교수라고 했죠. 재료공학 전공이라고요. 우리는 오랫동안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민은 제가 IT 전문 기자가 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제 기사를 가끔 읽었다고요.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동안 정민 생각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연락도 안 했고요. 정민이 물었습니다. 삼성 취재 때문에 왔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민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진짜 한국 제조업의 심장을 보여주겠다고요. 삼성 본사만 보면 절반밖에 모르는 거라고요. 다음 날 정민이 저를 서울 을지로로 데려갔습니다. 을지로는 서울 도심에 있는 오래된 공업지역이었죠. 좁은 골목길 사이로 작은 공장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녹슨 철문, 기름때가 묻은 간판들. 실리콘밸리와는 정반대의 풍경이었죠. 정민이 한 건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4층짜리 낡은 건물이었는데 1층에 작은 공장이 있었죠. 안으로 들어가니 예순이 넘어 보이는 남자가 작업복을 입고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최민서 사장님이라고 정민이 소개했죠. 민서 사장님은 67세였습니다. 35년 동안 정밀 부품을 만들어 왔다고요. 삼성전자 1차 협력업체 중 하나라고요. 폴더블폰 힌지에 들어가는 초정밀 부품을 납품한다고요. 저는 공장 안을 둘러봤습니다. 면적은 좁았지만 기계들이 정교하게 배치돼 있었죠. 작업자 3명이 부품을 검사하고 있었습니다. 민서 사장님이 부품 하나를 집어들어 보여줬습니다. 손톱보다 작은 금속 조각이었는데 반짝반짝 빛났죠. 민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이게 힌지의 핵심 부품이라고요. 오차 범위가 머리카락 두께의 10분의 1이라고요. 조금만 어긋나도 불량이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정밀도를 유지하느냐고요. 민서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경험이라고요. 35년 동안 같은 일만 했다고요. 기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람 손이라고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면 안다고요. 뭔가 이상한 게 있으면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이 작은 공장에서 세계 최첨단 스마트폰의 핵심 부품이 만들어지고 있다니요. 민서 사장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삼성이 잘 되면 우리도 잘 된다고요. 삼성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으면 우리 부품도 인정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한다고요.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을지로 골목에 있는 작은 식당이었는데 칼국수가 맛있었죠. 민서 사장님이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처음 삼성과 거래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고요. 품질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10개 만들면 9개가 불량이었다고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했다고요. 그런데 삼성 담당자가 찾아와서 같이 고민해보자고 했다고요. 어디가 문제인지 분석하고 개선 방법을 알려줬다고요. 6개월 동안 매주 미팅을 했다고요. 결국 불량률을 1% 이하로 낮췄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 관계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느냐고요. 민서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넘었다고요.
삼성이 새 제품 개발할 때마다 같이 고민한다고요. 우리가 필요한 기술을 먼저 제안하기도 한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관계가 이렇지 않거든요. 대부분 갑을 관계죠. 가격 압박하고 문제 생기면 바로 거래처를 바꿉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함께 성장한다는 느낌이었죠. 정민이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제조업의 저력이라고요. 삼성 혼자 잘해서 세계 1등이 된 게 아니라고요. 수천 개의 협력업체가 같이 발전해서 가능한 거라고요. 을지로 같은 곳에 숨은 영웅들이 있다고요. 저는 민서 사장님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삼성 제품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게 뭐냐고요. 민서 사장님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갤럭시 Z 폴드였죠. 이걸 열 때마다 내 손으로 만든 부품이 들어있다는 게 자랑스럽다고요. 우리 손주한테도 자랑한다고요. 을지로에서 돌아온 다음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편집장 린다에게서 이메일이 왔거든요. 제목은 긴급 통화 요청이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린다는 처음부터 차가웠습니다. 마이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삼성 홍보 기사 쓰러 갔어. 객관적 취재하러 갔어. 저는 당황해서 변명했죠. 아직 결론을 내린 게 아니라고 양쪽 다 공정하게 취재하고 있다고요. 린다가 끊었습니다. 내 블로그 봤어. 삼성 테스트랩이 어떻고 을지로 장인이 어떻고. 이게 객관적 취재야?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개인 블로그에 올린 글들이 문제가 된 거였죠. 린다가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안에 기사 방향을 정해. 화웨이가 세계 최초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어야 해. 안 그러면 내 자리 보장 못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밤에 아내 사라와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사라는 제 표정을 보고 바로 알아챘죠. 무슨 일 있어? 저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린다가 압박하고 있다고 내가 본 대로 쓰면 해고당할 수 있다고요. 사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이클, 당신이 보기에 진실은 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삼성이 제대로 만들었어. 화웨이보다 늦었지만 완성도가 다르다고. 그게 내가 본 거야. 사라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걸 써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은 언론인이잖아. 진실을 전하는 게 당신 일이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해? 사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괜찮아. 에밀리랑 나는 당신을 믿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에밀리가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뭐 봤어? K-팝 아이돌 만났어. 에밀리는 언제나 밝았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돌은 못 만났는데 멋진 사람들 많이 만났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누구? 저는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손으로 물건 만드는 할아버지, 밤새 일하는 엔지니어들, 친구를 도와주는 사람들.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듣고 싶어. 아빠가 돌아오면 얘기해줘.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얘기해줄게 하고요. 다음 날 아침 제이슨 리가 새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화웨이 메이트 XT 완벽 리뷰였죠. 영상에서 제이슨은 화웨이를 극찬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혁신이라고 삼성은 이걸 따라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중국 기술력이 한국을 추월했다고요. 댓글창에는 삼성을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제 이름도 언급됐죠. 마이클 앤더슨은 삼성에 매수됐다. 객관성을 잃었다.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저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소연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일정이 뭐냐고요. 소연은 특별한 분을 만나게 해주겠다고 했죠. 누구냐고 물었더니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따라갔습니다. 소연이 데려간 곳은 수원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평범한 주거 단지였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여기서 누굴 만나는 거야? 소연은 웃으며 배를 눌렀습니다. 문을 연 건 이른이 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박미영 씨라고 소연이 소개했죠. 준혁 수석의 어머니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 저를 여기에 데려온 거야? 미영 씨가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아들이 기자님 이야기 많이 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소박하지만 깔끔한 거실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어린 준혁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미영 씨가 차와 과일을 내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이 삼성에서 일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습니다. 자랑스럽죠. 근데 걱정도 돼요. 왜 걱정되시냐고 물었습니다. 미영 씨가 말씀하셨죠. 매일 새벽에 들어와요. 주말에도 출근하고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해요. 어떤 날은 식사도 못하고 쓰러지듯 잠들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세요? 미영 씨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 애가 행복해 보이거든요. 일이 힘들어도 눈이 빛나요. 자기가 만드는 게 세상에 나간다는 게 좋대요. 그 모습 보면 저도 기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린다의 압박도 제이슨의 공격도 다 잊어버렸죠. 한 어머니가 아들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 그게 한국 기술력의 진짜 원동력 아닐까요? 준혁 어머니를 만나고 돌아온 밤, 저는 호텔방에서 인터넷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XT에 대한 정보를 더 찾아보고 싶었거든요. 삼성에서 본 것들이 사실인지 교차 검증을 해야 했죠. 중국 SNS와 동영상 플랫폼을 뒤졌습니다. 빌리빌리, 웨이보, 샤오홍슈 같은 곳들이요. 처음에는 화웨이를 칭찬하는 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다. 중국의 자부심이다. 애국자라면 이거 사야 한다. 그런 내용들이었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파고들자 다른 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줄이 생겼다. 일주일 만에 고장났다. AS 센터에서 사용자 과실이라고 한다. 영상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 준혁이 보여준 것과 비슷한 내용들이었죠. 한 영상이 특히 눈에 띄었습니다. 베이징의 리시라는 40대 회사원이 올린 거였죠. 화면에 굵은 검은 줄이 가로질러 있었고 리시는 카메라 앞에서 억울해했습니다. 377만 원이나 주고 샀는데 일주일 만에 이렇게 됐다고요. AS 센터에 갔더니 사용자가 잘못 사용한 거라고 했다고요. 또 다른 영상도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장 씨라는 30대 자영업자였죠. 처음에는 신기해서 친구들한테 자랑했다고요. 근데 2달 만에 힌지 부분이 들떴다고요. 수리센터에 갔더니 수리비가 100만 원이 넘는다고 했다고요. 저는 충격받았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화웨이는 심각한 품질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왜 해외 매체에는 이런 보도가 없었을까요?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더 찾아보니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국 내부에서는 이런 글들이 금방 삭제됐거든요. 화웨이가 국가적 프로젝트인 상황에서 부정적인 내용은 검열 대상이었던 거죠. 해외 매체들은 중국어를 모르니까 이런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고요. 그때 메신저로 알림이 왔습니다. 왕웨이라는 사람이었죠.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메시지는 영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삼성 취재하는 미국 기자 맞느냐고요. 화웨이 메이트 XT에 대해 할 말이 있다고요. 저는 경계했습니다. 스팸이거나 삼성이 보낸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죠. 당신은 누구냐고요. 왕웨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전에서 IT 기업에 다니는 38세 직장인이라고요. 메이트 XT 첫 구매자 중 한 명이라고요. 왕웨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출시 첫날 줄을 서서 샀다고요. 420만 원이 넘었지만 기꺼이 냈다고요. 중국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처음 일주일은 정말 행복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SNS에 자랑하기도 했다고요. 그런데 한 달쯤 됐을 때 문제가 생겼다고요. 힌지 부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요. 접을 때 뭔가 걸리는 느낌이었다고요. 그러더니 화면에 줄이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왕웨이는 AS 센터에 갔다고요. 직원이 검사도 제대로 안 하고 말했다고요. 사용자 과실이라고요. 접는 순서를 잘못 따랐을 거라고요. 수리하려면 150만 원을 내라고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400만 원이 넘는 프리미엄 폰이 한 달 만에 고장났는데 사용자 탓을 한다니요. 왕웨이도 분노했다고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화웨이를 비판하면 애국심 없다는 공격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참고 있었다고요. 왕웨이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알릴 수 있느냐고요. 해외 매체에서 이 문제를 보도해주면 화웨이도 태도를 바꿀 거라고요.
지금은 아무도 모르니까 무시하는 거라고요. 저는 약속할 수 없었습니다. 린다가 압박하고 있었고 제 자리도 위험했거든요. 하지만 왕웨이에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요. 진실이 묻히면 안 된다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많은 생각이 뒤엉켰죠. 화웨이가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져갔지만 그 뒤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있었습니다. 삼성은 1년을 기다렸지만 그 시간 동안 제대로 만들었습니다. 먼저 출시하는 것이 혁신이라는 제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화웨이는 먼저 출시했지만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삼성은 늦게 출시했지만 신뢰를 얻었습니다. 뭐가 진짜 혁신일까요? 동이틀 무렵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본대로 쓰겠다고요. 린다가 뭐라고 하든 제이슨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요. 왕웨이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알려야 한다고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죠. 세계 최초의 그늘 화웨이 메이트 XT의 진실. 아침에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화웨이 메이트 XT의 품질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죠. 왕웨이에게서 받은 정보와 중국 SNS에서 찾은 영상들을 정리해서 썼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화면이 깨지는 사례들, 영하 5도 이하 사용 금지 주의사항, 방수 등급 없음, AS 거부 사례들.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2시간 만에 린다에게서 전화가 왔거든요. 목소리가 차갑게 얼어 있었죠. 마이클, 너 지금 뭘 한 거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본 진실을 썼다고요. 객관적인 정보를 정리했을 뿐이라고요. 린다가 끊었습니다. 내 블로그 봤어. 삼성 테스트랩이 어떻고, 을지로 장인이 어떻고, 화웨이 품질 문제가 어떻고. 이게 객관적 취재야? 완전히 삼성 편 아니야? 저는 반박하려 했습니다. 제가 본 사실을 썼을 뿐이라고요. 하지만 린다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해고야. 더 이상 우리 매체 소속 아니야. 침싸. 중국 광고주들이 난리야. 너 때문에 계약이 날아갈 판이라고. 전화가 끊기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5년간 일한 곳에서 쫓겨난 거였죠. 처음 입사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애플을 그만두고 새로운 시작을 하던 때요. 그때는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언론인으로서 진실을 전하겠다는 포부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실을 썼더니 해고당했습니다. 제이슨 리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새 영상을 올려서 저를 공격했죠. 제목은 마이클 앤더슨의 몰락이었습니다. 영상에서 제이슨은 신랄하게 비꼬았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이 삼성에 매수돼서 가짜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고요. 화웨이 메이트 XT는 완벽한 제품이고 파손 영상들은 경쟁사가 만든 조작이라고요. 댓글창은 전쟁터가 됐습니다. 저를 욕하는 글들이 넘쳐났죠. 가짜 기자, 매국노, 삼성 앞잡이, 돈에 눈이 먼 놈. 영어와 중국어가 뒤섞인 욕설들이었습니다. 제 이름을 검색하니 온갖 비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IT 전문가가 하루아침에 사기꾼 취급을 받고 있었죠. 저는 혼자 호텔방에 갇혀서 세상 전체가 적이 된 기분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지만 저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린다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선택한 거야, 책임져. 사라에게 전화했습니다. 직장을 잃었다고요. 사라는 잠시 침묵하더니 물었죠. 후회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옳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 사라가 말했습니다. 옳은 일은 원래 힘든 거야. 쉬우면 다들 했겠지. 에밀리도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빠 힘내. 아빠가 최고야. 12살 딸의 목소리가 위로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직장도 없고 명성도 무너지고 홀로 외국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호텔 근처를 걸었습니다. 서울 시내는 화려했지만 저는 아무것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귀국해야 하나, 포기해야 하나. 그런 생각만 맴돌았습니다. 발걸음이 삼성 디지털시티 근처에서 멈췄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 연구동 불이 켜져 있었죠. 저는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비원이 막으려 했지만 소연에게 연락하니 통과시켜줬습니다. 테스트랩 앞에서 익숙한 얼굴을 봤습니다. 윤하늘이었죠. 28세의 젊은 엔지니어. 처음 왔을 때 잠깐 인사만 했던 사이였습니다. 하늘은 혼자 기계 앞에서 뭔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초롱초롱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이 시간에 왜 일하느냐고요. 하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테스트 중간에 멈출 수 없거든요. 20만 번 다 돌아갈 때까지 지켜봐야 해요. 데이터 하나라도 놓치면 안 되니까요.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요. 집에 가서 쉬어도 되지 않느냐고요. 하늘의 대답이 저를 멈추게 했습니다. 제 이름이 들어간 제품이니까요. 제가 테스트한 폰이 세상에 나가요. 누군가가 이걸 사서 쓸 거예요. 그 사람이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8살 청년이 밤새 일하면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자기 일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린다도 제이슨도 모르는 세계가 여기 있었습니다. 돈이나 명성이 아니라 진짜 가치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요. 다음 날 아침 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뭔가 보여줄 게 있다고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따라갔습니다. 해고당한 사람한테 뭘 더 보여주려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어차피 기사도 못 쓰는 처지인데요. 준혁이 데려간 곳은 극한 테스트 시설이었습니다. 전에 잠깐 본 곳이었지만 이번에는 직접 체험하게 해준다고 했죠. 저는 엔지니어 복장을 입고 시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얀 방진복에 장갑까지 끼니 우주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냉동 테스트였습니다. 영하 40도 챔버 안에 트라이폴드가 놓여 있었죠. 챔버 문을 열자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숨을 쉬기 어려울 정도였죠. 30분간 냉각된 후 엔지니어가 꺼내서 바로 화면을 펼쳤습니다. 정상 작동했습니다. 저도 직접 만져봤습니다. 폰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도 화면이 부드럽게 펼쳐졌습니다. 터치도 정상이었고 앱도 잘 실행됐습니다. 저는 놀랐죠. 영하 40도면 일반인은 3분도 버티기 힘든 온도거든요. 준혁이 설명했습니다. 화웨이는 영하 5도 이하에서 화면을 펼치지 말라고 했다고요. 한국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5도 이하인 날이 많다고요. 베이징 겨울은 영하 10도까지 떨어진다고요. 400만 원짜리 폰을 겨울에 못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요. 두 번째는 방수 테스트였습니다. 트라이폴드를 물속에 담갔습니다. 깨끗한 수조에 폰이 가라앉는 걸 보니 심장이 쿵쾅거렸죠. 수백만 원짜리인데요. 30분 후 꺼내서 확인했는데 정상이었습니다. 화면도 멀쩡하고 터치도 잘 됐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IP48 등급이라고요. 숫자 4는 고형 이물질 방진, 숫자 8은 수심 1m 30분 방수라고요. 화웨이는 방수 등급이 아예 없다고요. 비가 오면 가방에 넣어야 하는 프리미엄 폰이라고요. 손에 땀이 나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세 번째는 낙하 테스트였습니다. 1m 50cm 높이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죠. 차마 볼 수가 없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고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결과는 외관에 약간 흠집이 생겼지만 화면은 멀쩡했습니다. 폴더블 구조가 멀쩡했고 힌지도 정상 작동했습니다. 저는 직접 들어서 접었다 폈다 해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느냐고요. 같은 폴더블 폰인데 왜 이렇게 다르냐고요. 준혁이 대답했습니다. 7년이라고요. 우리는 7년 동안 실패하고 배우고 개선했다고요. 매 세대마다 문제를 해결했다고요. 힌지 구조를 바꾸고 소재를 개선하고 설계를 다듬었다고요. 이게 축적의 힘이라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가 연결됐습니다. 노태문 사장이 했다는 말이 떠올랐죠. 끊임없는 혁신의 축적이 모바일 경험의 미래를 만든다. 축적. 쌓아 올린다는 뜻. 급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 한 번에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나아지는 것. 점심때 준혁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죠. 제가 해고당한 거 알고 있느냐고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한테 들었다고요. 안타깝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저한테 이런 걸 보여주느냐고요. 기사도 못 쓰는 사람한테요.
매체도 없고 독자도 없는 사람한테 왜 시간을 쓰느냐고요. 준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기자님이 진실을 썼으니까요. 압박받으면서도 본대로 썼으니까요. 우리도 그런 사람을 믿으니까요. 기자님 같은 분이 있어야 세상이 진실을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린다는 저를 버렸지만 이 사람들은 저를 믿어주고 있었습니다. 직장을 잃었지만 새로운 동지를 얻은 기분이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요. 매체가 없으면 블로그로, 블로그가 안 되면 SNS로, 어떤 방법으로든요. 준혁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고요. 시간이 걸려도요. 저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제 블로그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회수가 폭발한 거였죠. 평소에는 하루 1000뷰 정도였는데 갑자기 1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화웨이 품질 문제에 대한 글이 미국 IT 커뮤니티에서 퍼지기 시작했거든요. 레딧의 테크놀로지 서브레딧에 누군가가 제 글을 공유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죠. 해고당한 기자가 폭로한 화웨이 트라이폴드의 진실. 그 글이 핫포스트에 올랐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해커뉴스에서도 첫 페이지에 올랐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해시태그가 만들어졌죠. 댓글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욕하는 글이 대부분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화웨이 제품 쓰다가 비슷한 경험했다. 중국 AS는 원래 소비자 탓을 한다. 이 기자 말이 사실인 것 같다. 삼성 제품 오래 썼는데 튼튼하더라. 가장 큰 변화는 왕웨이 덕분이었습니다. 왕웨이가 자기 경험을 영어로 정리해서 레딧에 올린 거였죠. 제목은 나는 화웨이 메이트 XT 초기 구매자다. 사진과 영상까지 첨부했습니다. 화면에 검은 줄이 생긴 사진, AS 센터에서 거부당한 녹음 파일, 수리 견적서, 스캔본까지요. 왕웨이의 글이 상위권에 올랐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다른 중국인 사용자들도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기 시작했죠. 화웨이 품질 문제가 개인적인 불만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동료 톰 윌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톰은 제가 해고당한 것도 알고 있었고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톰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테크인사이더라는 신생 매체에서 저를 스카우트하고 싶어 한다고요. 테크인사이더는 2023년에 창간된 매체였습니다. 광고주 눈치 안 보고 객관적인 기사를 쓰는 걸로 유명했죠. 대기업 제품도 가차없이 비판하고 소비자 편에서 글을 썼습니다. 편집장이 제 블로그를 보고 연락해왔다고요. 관심 있으면 이야기해보자고요. 저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쓰면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린다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런데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이슨 리에게 문제가 생긴 거였죠. 제이슨이 극찬했던 화웨이 메이트 XT가 사용 2달 만에 화면 불량이 생긴 겁니다. 제이슨이 당황해서 올린 트윗이 캡처돼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트윗 내용은 이랬습니다. 화면에 줄이 생겼는데 AS 센터에서 교환 안 해준다. 사용자 과실이래. 뭐지 이게? 분명히 조심해서 썼는데 진. 팬들이 물었죠. 화웨이가 완벽하다고 하지 않았느냐고요. 세계 최초의 혁신이라고 극찬하지 않았느냐고요. 제이슨은 답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려 했지만 상황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카르마라고 해야 할까요? 진실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화웨이를 극찬하면서 저를 공격했지만 결국 자기 손에 들린 제품이 증거가 됐습니다. 세상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다음 날 주류 매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습니다. 화웨이 트라이폴드 내구성 문제 심각, 소비자 불만 급증. 로이터도 다뤘습니다. 세계 최초의 그늘, 화웨이 품질 의문 제기돼.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결국 이긴다고요. 시간이 걸려도요. 정말 그랬습니다. 테크인사이더와 계약을 마쳤습니다. 화상 미팅으로 편집장을 만났는데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사라 존슨이라는 40대 여성이었죠. 직설적이고 솔직했습니다. 광고주 압박 따위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요. 진실만 쓰면 된다고요. 조건은 좋았습니다.
급여는 전 직장보다 낮았지만 자유롭게 기사를 쓸 수 있다는 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첫 기사로 삼성 트라이폴드 심층 리포트를 쓰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취재한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요. 준혁에게 마지막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적인 이야기만 들었는데 이번에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었거든요. 왜 이 일을 하는지, 무엇이 힘들었는지,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요. 준혁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인터뷰는 익숙하지 않다고요. 하지만 결국 수락했습니다. 인터뷰는 디지털시티 옥상에서 진행됐습니다. 저녁 노을이 아름다웠죠.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평소와 달리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2019년 첫 갤럭시 폴드가 혹평받았을 때 어땠느냐고요. 준혁은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정말 힘들었다고요. 밤새 일해서 만든 제품이 전 세계에서 욕먹는 걸 보는 기분이 어떤지 아느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은 알 것 같다고요. 제가 쓴 기사가 욕먹을 때 기분이 어땠는지요. 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팀원들이 많이 지쳤다고요. 포기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요. 폴더블은 실패한 실험이다. 바 형태의 스마트폰에 집중하자. 그런 목소리들이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래도 왜 포기하지 않았느냐고요. 준혁은 말했습니다. 사용자들 때문이라고요.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폴더블 폰의 가능성을 믿는다고 계속 발전시켜달라고요. 그 목소리들이 힘이 됐다고요. 준혁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항상 하는 말이 있다고요. 급하게 먹으면 체한다고요. 천천히 씹어 먹어야 소화가 된다고요. 기술도 마찬가지라고요. 급하게 만들면 탈이 난다고요. 제대로 만들어야 오래 간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미영 씨가 생각났습니다. 아들이 매일 새벽에 들어와도 행복해 보여서 괜찮다고 하셨던 분. 그 어머니의 말씀이 아들의 철학이 된 거였죠. 가정에서 배운 가치가 직장에서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준혁이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트라이폴드 시제품이었습니다. 양산 직전 모델이라고요. 시장에 나가기 전에 최종 점검 중인 거라고요. 써보고 솔직하게 평가해달라고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믿고 맡겨도 되느냐고요.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자님은 본대로 쓰는 분이니까요. 좋으면 좋다고 쓸 거고 나쁘면 나쁘다고 쓸 거잖아요. 그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고요. 호텔로 돌아와서 트라이폴드를 펼쳐봤습니다. 10인치 화면이 눈앞에 나타났죠. 부드럽게 접히고 펼쳐졌습니다. 화면이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되는 구조였죠. 화웨이와는 완전히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저는 밤새 트라이폴드를 써봤습니다. 영화도 보고 문서 작업도 하고 게임도 해봤습니다. 멀티 윈도우가 인상적이었죠. 3개 앱을 동시에 띄울 수 있었습니다. 마치 작은 컴퓨터를 손에 들고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제대로 만든다는 것 삼성 트라이폴드가 1년을 기다린 이유. 기사가 테크인사이더에 공개되자 반응이 폭발했습니다. 매체 역사상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죠. 첫날만 50만 뷰를 넘겼습니다. 사라 존슨 편집장에게서 축하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박이라고요. 이런 반응은 처음이라고요. 미국 주류 매체들이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테크 섹션에서 제 기사를 언급했죠. 워싱턴 포스트도 다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 주가와 연결해서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일개 블로거에서 해고당한 기자로, 그리고 다시 주류 매체에서 인용되는 기자로. 롤러코스터 같은 한 달이었습니다. 제이슨 리와의 공개 온라인 토론이 성사됐습니다. IT 전문 플랫폼 테크토크에서 주최하는 라이브 토론이었죠. 주제는 삼성 대 화웨이, 누가 진짜 혁신인가?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시청할 예정이었습니다. SNS에서는 벌써부터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죠. 토론 당일, 저는 서울 호텔방에서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조명을 세팅하고 마이크를 테스트하고 카메라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긴장됐지만 준비는 완벽했습니다. 지난 한 달간 본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정리돼 있었거든요. 화면에 제이슨의 얼굴이 떴습니다. 제이슨은 여전히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화웨이 폰이 고장났다는 걸요. 그 약점을 쥐고 있다는 게 마음의 여유를 줬습니다. 사회자가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계 최초의 의미에 대한 거였죠. 먼저 시장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완성도가 중요한가? 제이슨이 먼저 말했습니다. 혁신은 먼저 시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화웨이가 1년 먼저 트라이폴드를 출시했습니다. 삼성은 따라한 겁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은 화웨이 것입니다. 역사는 승자만 기억합니다.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출시하는 것과 제대로 만드는 것은 다릅니다. 화웨이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줬습니다. 출시 일주일 만에 화면이 깨지고 영하 5도에서 사용 금지고 방수도 안 되는 제품입니다. 이게 혁신입니까? 실시간 채팅창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양쪽 지지자들이 설전을 벌이고 있었죠. 제이슨이 반박했습니다. 그건 일부 불량품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문제 없습니다. 경쟁사가 퍼뜨리는 가짜 뉴스에 속으면 안 됩니다. 저는 데이터를 제시했습니다. 중국 SNS에서 수집한 파손 사례들, AS 거부 사례들, 사용자 불만들. 화면에 그래프와 영상들이 떴습니다. 출시 첫 주 파손 보고 건수, AS 거부율, 사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까지요. 시청자들이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처음 본다는 댓글이 올라왔죠. 해외 매체에서는 보도 안 했다고요. 중국어를 모르니까 접근할 수 없었던 정보들이라고요. 저는 삼성의 테스트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영하 40도 테스트, 20만 번 접기 테스트, IP48 방수 테스트. 직접 체험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했죠. 사진과 영상도 보여줬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것들이요. 제이슨은 점점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반박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힘이 없었죠. 준비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화웨이를 극찬하는 건 쉬웠지만 구체적인 데이터로 반박하는 건 어려웠던 거죠.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사회자가 제이슨에게 물었죠. 리 씨, 본인의 화웨이 폰은 어떻습니까? 직접 쓰고 계시죠? 문제는 없으신가요? 제이슨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죠. 그리고 인정했습니다. 화면에 문제가 생겼다고요. 줄이 생겼다고요. AS 센터에서 교환 안 해줬다고요.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야, 본인 폰도 고장났어? 화웨이 극찬하더니 이게 뭐야? 가짜 리뷰어 아니야? 제이슨의 신뢰도가 실시간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에도 여파는 계속됐습니다. 시청자 투표에서 저는 72%의 지지를 받았고 제이슨은 28%에 그쳤습니다. SNS에서는 마이클 앤더슨 승리라는 해시태그가 트렌딩에 올랐죠. 하지만 제이슨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토론 직후 올린 영상에서 폭탄 선언을 한 거였죠. 화웨이 측에서 마이클 앤더슨에게 거액을 제안했다는 폭로였습니다. 삼성 편을 들어달라고 화웨이가 먼저 돈을 줬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거든요. 저는 어떤 회사에서도 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취재 비용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에서는 진실보다 자극적인 내용이 더 빨리 퍼집니다. 제이슨의 주장이 순식간에 확산됐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은 매수됐다. 객관성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제 신뢰도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쌓아 올린 탑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왕웨이가 실시간으로 반응한 거였죠. 왕웨이는 트위터에 긴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경험을 상세하게 증언했습니다. 저는 선전에서 IT 기업에 다니는 38세 직장인입니다. 화웨이 메이트 XT를 출시 첫날 샀습니다. 420만 원이 넘는 돈을 기꺼이 냈습니다. 중국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한 달 만에 고장났습니다. AS에서는 사용자 과실이라고 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이 거짓말쟁이라면 왜 저 같은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렸겠습니까? 왕웨이만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중국인 사용자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의 리씨, 상하이의 장씨, 광저우의 천씨. 제가 블로그에 언급했던 사람들, 그리고 언급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요. 우리도 피해자다. 마이클 앤더슨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 저는 순간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제이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거짓말쟁이라고 몰아붙이고 신뢰를 완전히 파괴할 수 있었죠. 복수할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리고 싶었지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제이슨도 시스템의 피해자일 수 있었습니다. 화웨이에서 돈을 받고 홍보하다가 빠져나오지 못한 거겠죠. 저는 라이브 스트림을 켜고 직접 해명했습니다.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회사에서도 돈을 받은 적 없습니다. 모든 취재 비용은 제가 부담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면 제 은행 기록을 공개하겠습니다. 세무 기록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건 소비자들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화웨이든 삼성이든 문제가 있으면 알려야 합니다. 좋은 점도 알려야 하고 나쁜 점도 알려야 합니다. 그게 언론인의 역할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제이슨 리 씨에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 둘 다 기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로 상대를 공격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진실 앞에서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스트림이 끝나고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습니다. 마이클 앤더슨은 품격 있다. 진정한 언론인이다. 제이슨과 차원이 다르다.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제이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반박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했죠. 그게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가 정리한 모든 자료가 주류 매체들에 의해 재확인되고 인용되기 시작한 거였죠. 단순히 제 기사를 언급하는 수준이 아니라 독자적으로 검증하고 추가 취재를 한 겁니다. 블룸버그는 화웨이 메이트 XT의 내구성 문제를 심층 취재했습니다. 기자가 직접 중국에 가서 AS 센터를 방문하고 피해자들을 인터뷰했죠. 결론은 제 기사와 같았습니다. 구조적인 품질 문제가 있고 AS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요. 로이터는 중국 AS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했습니다. 화웨이뿐 아니라 중국 전자업체들 전반의 소비자 대응 문제를 다뤘죠. 사용자 과실로 돌리는 관행, 투명하지 않은 수리 비용, 교환 거부 사례들이요. 더 버지는 삼성과 화웨이를 직접 비교하는 심층 기사를 냈습니다. 결론은 이랬습니다. 먼저 만드는 것과 제대로 만드는 것은 다르다. 화웨이는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얻었지만 신뢰를 잃었다. 삼성은 1년을 기다렸지만 완성도로 승부했다. 안드로이드 센트럴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화웨이는 실험용, 삼성은 제품이다. PC맥도 비슷했죠. 단순히 새로운 폼팩터가 아니다. 실사용 기준의 혁신이다. 제 기사도 계속 퍼져나갔습니다. 테크인사이더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기사가 됐죠. 사라 존슨 편집장이 연락해서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창간 이래 처음이라고요.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겨보고 싶다고요. 린다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했죠. 해고한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다니요. 린다는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판단을 잘못했다고요. 광고주 압박에 굴복한 게 부끄럽다고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화내봤자 좋을 게 없었습니다. 린다도 시스템의 피해자였으니까요.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매체의 한계였죠. 저는 그 시스템에서 벗어났고 린다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습니다. 왕웨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고맙다고요. 당신이 용기를 내지 않았으면 저도 여기까지 못 왔을 거라고요. 당신의 증언이 결정적이었다고요. 왕웨이는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고맙다고요. 당신 덕분에 목소리를 낼 수 있었다고요. 중국에서는 화웨이를 비판하면 애국심 없다는 공격을 받는다고요. 하지만 해외에서 진실이 알려지니까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고요. 화웨이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AS 정책을 조용히 개선하기 시작했다고요. 왕웨이가 알려줬습니다. 자기 폰도 무상 수리해줬다고요. 사용자 과실이라고 했던 거 철회하고 무상으로 교환해줬다고요. 작은 변화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리면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증거였죠. 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했을 겁니다. 왕웨이가 있었고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고 정직한 언론인들이 있었습니다. 제이슨 리는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새 영상도 안 올리고 SNS 활동도 줄였죠.
나중에 듣기로는 화웨이 홍보 계약이 끝났다고요. 아니, 해지됐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진실 앞에서 거짓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연락했습니다. 결과를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준혁은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원래 하던 일을 했을 뿐이라고요. 제대로 만들었을 뿐이라고요. 기자님이 알려줘서 고맙다고요. 그 겸손함이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세상이 떠들썩한데 정작 당사자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제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진짜 프로의 모습 아닐까요? 삼성 트라이폴드 글로벌 출시일이 됐습니다. 저는 서울 강남에 있는 삼성 플래그십 스토어 현장에 있었죠. 새벽 4시부터 줄이 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영하 3도의 추위 속에서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줄 선 사람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요? 추운데 집에서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안 되느냐고요? 한 30대 남성이 대답했습니다. 믿을 수 있으니까요. 삼성이 제대로 만들었다는 거 알거든요. 기사 봤어요. 테스트 영상도 봤고요. 오래 써도 괜찮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와서 첫 번째로 받고 싶었어요. 50대 여성도 있었습니다. 아들 선물로 사러 왔다고요. 아들이 IT 회사에 다니는데 이 폰을 정말 갖고 싶어 했대요. 새벽에 대신 줄 서달라고 해서 왔다고요. 추운데 고생이라고 했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좋아하는 거 보면 안 춥다고요. 20대 대학생도 있었습니다. 용돈 모아서 왔다고요. 1년 넘게 모았대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다고요. 폴더블 폰이 미래라고 생각한대요. 삼성이 그 미래를 만들고 있다고요. 오전 10시 매장 문이 열렸습니다. 첫 구매자가 트라이폴드를 손에 들었을 때 환호성이 터졌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기술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온라인도 난리였습니다. 초동 물량 2,000에서 3,000대가 5분 만에 매진됐다고요. 사이트가 2분 만에 먹통이 됐다고요. 접속자가 너무 많아서 서버가 버티지 못한 거죠. 미개봉 제품이 중고 사이트에서 정가의 3배에 거래됐습니다. 저는 준혁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박이라고요. 5분 완판이라고요. 준혁은 짧게 대답했죠. 아직 시작이라고요. 더 좋은 제품 만들어야 한다고요. 만족하면 안 된다고요. 그 겸손함이 삼성의 진짜 강점인 것 같았습니다. 성공해도 교만하지 않고 다음을 준비하는 자세요. 7년간 폴더블을 발전시켜온 저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겠죠. 오후에 소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한 분이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누구냐고 물었더니 비밀이라고 했죠. 저는 호기심에 따라갔습니다. 소연이 데려간 곳은 삼성전자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양복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노태문 대표이사였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대기업 CEO가 직접 저를 만나러 왔다니요. 노태문 대표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실을 알려줘서요. 우리 직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세상에 알려줬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본대로 썼을 뿐입니다. 제가 한 건 없습니다. 진짜 주인공은 밤새 테스트하는 엔지니어들이고 을지로에서 부품 만드는 장인들입니다. 노태문 대표가 말했습니다. 끊임없는 혁신의 축적이 미래를 만든다고요. 우리 직원들이 그걸 실천하고 있다고요. 기자님이 그걸 세상에 알려줬다고요. 덕분에 우리도 자신감이 생겼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혁신은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증명된다. 삼성은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전달했습니다. 각자 자기 역할을 한 거죠. 출시 열풍이 가라앉은 후 저는 특집 기사를 쓰기로 했습니다. 삼성 본사만이 아니라 한국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조명하는 기사였죠. 제목은 숨은 영웅들 한국기술력의 진짜 원천으로 정했습니다. 다시 을지로를 찾았습니다. 최민서 사장님을 만나 더 깊은 이야기를 들었죠. 민서 사장님은 35년 경력의 장인이었습니다. 힌지 부품 하나에 들어가는 정성을 설명해줬죠. 저는 물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요. 민서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2019년이라고요. 첫 폴드가 욕을 엄청 먹었을 때요.
우리 부품 때문인가 싶어서 밤잠을 못 잤다고요. 하지만 삼성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고, 우리 부품은 괜찮다고요. 오히려 더 좋은 부품 만들어 달라고 격려해 줬다고요. 같이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다고요. 민서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 원래 이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보통은 갑을 관계라고요. 가격 깎고 문제 생기면 거래처 바꾸고요. 하지만 삼성은 달랐다고요. 같이 성장하자고 했다고요. 그게 20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요. 저는 삼성 협력업체 네트워크를 취재했습니다. 수천 개의 중소기업이 삼성과 함께 성장하고 있었죠. 힌지 부품, 디스플레이 소재, 배터리 셀, 카메라 모듈.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진 업체들이었습니다. 놀라운 건 이 업체들이 대부분 가족 경영이라는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공장을 아들이 이어받고 손자가 현대화하고 30년, 40년 축적된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한국 제조업의 저력이었죠. 윤하늘 엔지니어도 다시 만났습니다. 맘새 테스트하던 그 청년이요. 하늘은 트라이폴드 출시 후에도 여전히 바빴습니다. 다음 세대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고요. 쉴 틈이 없다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느냐고요. 출시 끝났으니까 좀 쉬어도 되지 않느냐고요. 하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힘들죠. 근데 보람 있어요. 제가 테스트한 폰을 사람들이 쓰는 거잖아요. SNS에서 후기 찾아보면 뿌듯해요.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싶어요. 하늘이 덧붙였습니다.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2019년에는 정말 힘들었대요. 전 세계에서 욕먹으면서도 포기 안 했대요. 그 선배들 덕분에 지금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후배들한테 그런 선배가 되고 싶어요. 정민도 다시 만났습니다. 대학 룸메이트였던 서울대 교수요. 정민은 한국 제조업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단순히 물건 만드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거라고요. 사람들이 협력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는 시스템이요. 정민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에서 세계 1등인 이유가 있다고요. 천재가 많아서가 아니라고요. 평범한 사람들이 협력해서 비범한 결과를 내는 문화가 있기 때문이라고요. 그게 한국의 경쟁력이라고요. 저는 기사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천재 한 명이 아니라 수만 명의 헌신에서 나온다. 을지로의 장인부터 밤새 일하는 젊은 엔지니어까지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 삼성은 그 연결의 중심에 있다. 그게 한국의 진짜 힘이다. 모든 갈등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린다 편집장이 다시 연락해왔죠. 복직하지 않겠느냐고요. 예전 자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급여도 올려주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권한도 주겠다고요.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테크인사이더에서 더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고요. 광고주 눈치 안 보고 진실을 쓸 수 있다고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고요. 린다는 아쉬워했지만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변해야 할 때가 됐다고요. 광고주 압박에 굴복하는 언론은 미래가 없다고요. 제가 보여준 게 있다고요. 제이슨 리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치 못했죠. 공격하던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다니요. 제이슨은 사과했습니다. 자기가 편향됐었다고요. 화웨이에서 돈을 받고 홍보했다고요. 객관성을 잃었다고요.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진심으로 화웨이가 좋다고 생각했다고요. 중국 기술력이 발전하는 게 자랑스러웠다고요. 하지만 홍보 계약을 하면서 눈이 멀었다고요. 문제가 보여도 외면했다고요. 그러다가 본인 폰도 고장났다고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으니까요. 중요한 건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니까요. 제이슨은 나중에 화웨이 메이트 XT 문제점을 인정하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본인 경험을 솔직하게 공유하고 이전 영상들에서 잘못된 부분을 정정했습니다.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왕웨이와는 온라인 우정이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됐죠. 왕웨이는 화웨이에서 새 폰으로 교환받았다고요. AS 정책이 바뀌어서요. 하지만 다음에는 삼성을 살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번 신뢰가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아내 사라와 딸 에밀리가 한국에 오기로 했습니다.
저를 보고 싶다고요. 한국도 보고 싶다고요. 한 달 넘게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에밀리는 특히 흥분해 있었습니다. K-팝 아이돌들이 사는 나라에 간다고요. BTS 소속사 건물 앞에서 사진 찍고 싶다고요. 공항에서 사라와 에밀리를 만났을 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사라가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자랑스러워. 힘들었지? 고생했어.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아빠, 한국 친구들 만나볼 수 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멋진 사람들 많이 소개해 줄게. 밤새 일하는 엔지니어 오빠도 있고, 부품 만드는 할아버지도 계시고, 아빠 도와준 누나도 있어. 저는 가족과 함께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에밀리는 신기해하며 사진을 찍었죠. 한글 간판이 예쁘다고요. 사람들이 친절하다고요. 사라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뭘 배운 거야? 이렇게 달라진 거 보니까 궁금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대로 만든다는 게 뭔지 배웠어.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배웠어.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어. 한국에서의 경험을 책으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테크인사이더 기사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더 깊고 자세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제목은 제대로 만든다는 것 한국에서 배운 혁신의 진짜 의미로 정했죠. 미국 출판사와 계약을 마쳤습니다. 선인세도 꽤 됐습니다. 편집자가 말했죠. 요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요. K-팝, 드라마, 영화에 이어서 기술력까지요. 독자들이 한국의 비밀을 알고 싶어 한다고요. 떠나기 전에 도움 준 사람들에게 인사를 하러 다녔습니다. 먼저 준혁을 찾아갔죠. 준혁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다음 프로젝트 준비 중이라고요. 테스트랩에서 만났는데 새로운 기계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힌트라도 줄 수 없느냐고요. 다음 제품이 뭔지요.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비밀이라고요. 하지만 기대해도 좋다고요. 또 세상을 놀라게 할 거라고요. 트라이폴드는 시작일 뿐이라고요. 저는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기대하겠다고요. 꼭 다시 취재하러 오겠다고요. 그때도 밤새 일하고 있을 거냐고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아마도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소연에게도 인사했습니다. 소연은 처음 공항에서 만났을 때부터 친절했죠. 제가 힘들 때도 응원해줬습니다. 덕분에 한국 생활이 편했다고요. 소연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제든 다시 오라고요. 한국은 항상 환영한다고요. 다음에 오면 더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을지로 최민서 사장님도 찾아갔습니다. 민서 사장님은 반갑게 맞아주셨죠. 공장 안내도 다시 해주셨습니다. 직원들한테 저를 소개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친구가 우리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준 미국 기자라고요.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민서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책에 제 이야기 나오느냐고요.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사장님 같은 분들이 진짜 주인공이라고요. 삼성 임원들보다 사장님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라고요. 민서 사장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민과도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 대학 때는 매일 봤는데 졸업 후에는 연락도 못했죠. 이번 일이 아니었으면 영영 못 만났을 거예요. 정민은 말했습니다. 다음에는 가족 데리고 오라고요. 같이 여행하자고요. 제주도 가자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그러겠다고요. 윤하늘 엔지니어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밤새 테스트하던 그 청년. 하늘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사 잘 봤다고요.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셨다고요. 우리 아들이 저기 나온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제품 만들어 달라고요. 세상이 기대하고 있다고요. 마지막으로 준혁 어머니 미영 씨를 찾아뵀습니다. 미영 씨는 따뜻하게 맞아주셨죠. 밥 먹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감사히 먹었습니다. 한국 가정식이 맛있었죠.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들. 어머니 손맛이었습니다. 미영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 잘 써줘서 고맙다고요. 아들이 뭘 하는지 잘 몰랐는데 기자님 글 읽고 알았다고요. 자랑스럽다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드님이 대단한 분이라고요. 저도 많이 배웠다고요. 미영 씨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책 제대로 만든다는 것이 출간됐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미국 아마존 비즈니스 분야 1위를 찍었습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도 올랐고요. 미국뿐 아니라 유럽, 아시아에서도 번역 출간됐습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한국어판도 나왔습니다. 한국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번역 출간했죠. 한국에서도 반응이 좋았습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 제조업 이야기라서 신선하다고요. 책 홍보를 위해 여러 나라를 다녔습니다. 강연도 하고 인터뷰도 했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한국의 비밀이 뭐냐고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발전했느냐고요?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비밀은 없다고요. 그냥 열심히 하는 거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거라고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거라고요. 그게 한국의 힘이라고요. 에밀리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K-팝 가사를 이해하고 싶다고요.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없어서 온라인으로 배우고 있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기초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따라서 조금씩 배우고 있죠. 가족과 함께 한국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취재가 아니라 여행이었죠. 에밀리는 홍대에서 K-팝 굿즈를 사고 명동에서 화장품을 샀습니다. 사라는 인사동에서 전통 공예품을 사고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했죠. 저는 옛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준혁이 새 프로젝트 힌트를 줬습니다. 폴더블의 다음 단계라고요. 아직 비밀이지만 기대해도 좋다고요. 더 얇고 더 가볍고 더 튼튼한 거라고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꼭 취재하러 오겠다고요. 또 밤새 일하고 있을 거냐고요. 준혁이 웃었습니다. 을지로에서 민서 사장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사장님은 제 책을 들고 계셨죠. 한국어판이요. 손주한테 자랑했다고요. 할아버지 이야기가 책에 나왔다고요. 손주가 읽어봤다고요. 할아버지가 멋있다고 했대요. 민서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소연은 승진했습니다. 글로벌 홍보팀 팀장이 됐죠. 바빠졌지만 여전히 밝았습니다. 다음에 또 취재 오면 도와줄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 많다고요. 하늘은 선임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후배들을 가르치는 역할도 맡았죠. 밤새 테스트하던 청년이 이제는 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선배들한테 배운 거 후배들한테 전해주고 있다고요. 그게 삼성의 전통이라고요. 마지막 날 저녁 한강공원에 갔습니다. 가족과 함께 벤치에 앉아 야경을 바라봤죠. 서울의 불빛들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다리 위로 차들이 지나가고 유람선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사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해? 저는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 여기 처음 왔을 때 생각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한국에 대해서도 혁신에 대해서도 나 자신에 대해서도.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뭘 배운 거야, 아빠?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혁신은 말이 아니라 경험으로 증명된다는 거. 먼저 하는 것보다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해낸다는 거.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해야 한다는 거. 사라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도 그랬잖아. 포기하지 않았잖아. 해고당해도 욕먹어도 끝까지 진실을 썼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웠지. 이 사람들한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진실을 쓰겠다고요. 제대로 된 이야기를 전하겠다고요.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요. 끈기 있게 정직하게 함께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습니다. 점점 작아지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요, 한국. 고마워요, 준혁, 소연, 민서 사장님, 하늘, 정민, 미영 씨. 덕분에 제가 달라졌어요. 꼭 다시 올게요. 에밀리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아빠, 나도 한국 좋아. 다음에 또 가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꼭 다시 가자. 약속해. 구름 위로 떠오른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글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랬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혁신의 심장을 찾아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